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제가 이런 오디오 시스템을, 방송 시스템이죠. 이걸 잘못 누르는 바람에,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백만섭님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 방송 주제가 보니까 경매 종류 형식적 경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 아니십니까? 그죠?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가지고, 우리 지난 그 회차 때는요, 방송 때는 공유물 분할 이 청구 소송에 의한 공유물 분할 공유물 첨부 이제 경매 신청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보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매인데요. 그럼 유치권에 의한 경매다 그러면요, 그 전 단계로 해가지고 어떤 물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미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두 번째로 유치권자가 이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천년만년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를 신청한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게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봐가지고는요,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 안 하니까, 유치권 하니까 뭐 허위, 가짜, 뭐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하기 전에 경매 사건에 유치권 관련된 신고가 되어 있다 해가지고요, 이게 무조건 전부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제가 지난 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판결문 내용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대법원 2021타 하고 2010마 이 판결과 결정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말이죠, 그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경우는 보면은 말 그대로 몇천만 원 그대로 그냥 손해를 보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떠한 안전장치만 딱 갖추어 놔 버린다더라 그러면요, 그냥 손해 안 본다니까요. 손해 안 보는 장사가 되는데 그냥 낙찰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입찰하시기 전에 뭐 유치권 신고돼 있다더라 그러면요, 가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하긴 하시겠죠, 그죠? 하셨는데 어떻게 낙찰 받는다고 해서, 제가 항상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 카페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또 주변에 경매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니까, 낙찰 받는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경매 물건 낙찰 안 받습니까? 그죠? 낙찰 받게 되면은 낙찰 받는 그 이후로 더 바빠요. 왜냐면요, 현행, 이거 좀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하면은 옛날 민사소송법에서 경매가 진행될 당시에는 경매법정에 가면요,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라는 아주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2021 타경 1, 2, 3, 4, 5호 임의경매 사건 입찰한다 그러면요, 2021 타경 1, 2, 3, 4, 5호 관련된 그 민사집행사건 기록부가 있어요. 그 기록 자체가 있는데, 그거를 경매법정에서 아무나 열람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봐가지고 경매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 함정으로 볼 수 있겠지요. 뭐냐면 뭐 세금이라든지 또는 근로자임금 채권이라든지 뭐 또 기타 또 유치권 신고돼 있다면요, 유치권자가 누구며 유치권자가 얼마를 신고를 했는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옛날 민사소송법정에 아마 2002년 7월 1일 이전일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열람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2002년 상당히 오래됐죠.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200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요, 법정 가보시면요, 달랑 뭐만 보여준다더라. 그 매각 물건 명시서하고 뭐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우리 경매 청보지를 보시게 되면은 다 열람할 수 있잖아요.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작되는 걸 왜 그 경매 법정에서 그 보여주냐 이거지. 경매 아직 하시는 분들은요, 경매 청보지 보시면 그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보고 검토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 경매 법정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유치권 같은 경우도 보면요, 누가 얼마짜리 유치권 신고했는지, 어떤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물론 그렇습니다.
유치권이 신고됐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습니다. 근데 유치권 신고됐다 하더라 그러면 어떤 법원에서는요,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법인해 가지고 공사대금 얼마 이거 일일이 표시해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매각 물건 명세서에다가. 그런데 어떤 법원은 표시를 안 해줘요. 세금도 마찬가지고 근로자임금 채권도 마찬가지고 이 전부 다 매각 물건 명세성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러한 권리들로 인해 가지고 낙찰자가 때로는 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대단히 예민한 그런 사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정확하게 매각 물건 명세성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뭡니까? 경매 부동산이죠. 매각 부동산에 대해서 파는 매각 조건을 표시한 곳입니다. 매각 조건을 표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근로자임금 채권, 세금, 또 유치권 이런 권리 관계를 인해 가지고 낙찰자가 사전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안 시켜주니까 깜깜이 경매식을 해서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어이구 봐가지고 이게 세금이 말이지 법정기일이 빠르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낙찰자가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조금 말씀 길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보니까 화면을 다시 보시니까 말이죠. 유치권자 배당순입니다 이거요. 여기에만 우리가 딱 집중을 하시게 되면요 좋습니다.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 받아요. 물건이 괜찮아. 그럼 들어가서 받아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뭐 유치권 있는 물건,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 들어가 낙찰 받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봐가지고 유치권자를 상대로 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그거 하지 마시고 가만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다 보면은 유치권자 지가 진짜라면 말이지요. 낙찰자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공사대금 어쩌고, 근데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당신이 차라리 이걸 경매를 집어넣어버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일반 채권자,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항상 이제 딱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치권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금 오늘 보니까 채팅창에 많이들 엄청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백만섭님 들어와 계시고 강소나무님 반갑습니다. 보라매님이시죠? 토미 DKL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회장님 들어오셨네요. 박종민님이 카페 닉님이 잘 살아보시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들 많이들 들어와 계세요? 한 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네요. 우와.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부터 채팅창 안 봅니다. 안 보니까 저는 항상 그래야 봐서 이게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면 여러분들 좀 짜증나실 건데 일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충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 이런 일반적인 영상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 강의 듣고 경매 물건에 덤벼 들어봤자 잘못하면 피똥 싼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제 말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한번 본인이 피똥 싸봐야 된다니까. 피똥 싸보고 나서 그때서야 안종현이가 한 말이 맞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BGM님 네 들어가시네요. 빨리빨리 오세요. 앞으로는 지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페널티를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유치권에 의한 경매 이거 해가지고요. 이제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김형구님 들어와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매 정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네, 요겁니다. 이 물건이 먼저 보면 말이죠. 2013 타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가 보시면요. 아파트네요, 아파트.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1억 3,100만 원에 56% 선에서, 아마 2014년도라 할지라도 좀 싸게 낙찰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요거 제가 다시 화면을 좀 확대를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인천지방법원 2013 타경에 74,938호에서 물건 번호 12번입니다. 12번인데 밑으로 좀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길 현황란 해가지고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기일날 해가지고 낙찰이 됐잖아요. 그죠? 3차 기일날
낙찰이 되면서 여기 보시니까 이제 낙찰 금액이 1억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야, 아마 현재 2021년 기준에서 2014년 같으면 한 7년 전인데, 그래도 그렇죠. 7년 전이라 해가지고 아파트 56% 낙찰된다면 엄청 싸게 낙찰돼.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이 사건 배당 종결됐습니다. 1억 3,188만 9천 원입니다. 요 금액에, 낙찰 금액에 여러분들이 딱 필히 꽂히셔야 돼요. 뭐 하시면 좀 옆에다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저도 메모해놨습니다. 1억 3,188만 9천 원에 일단 낙찰됐어요.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50%선에서 낙찰됐지?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 특별한 뭐 지문은 뭐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보니까 뭐 유치권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밑에 문구가 나와 있네, 그죠? 유치권이. 이 보시게 되면 이제, 또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유치권 신고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건 번호별 유치권 신고 내역은 별도 확인 요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는 자기네는 면피한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한번 매각 물건 명세성에 유치권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요,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이제 들어가서 보자 이거죠.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여기 보시면은, 권리관계에서 보면요, 저당권자 해가지고 뭐, 한 땡땡인데, 한 땡땡에서 경매 신청했고요. 와, 26억 설정해가지고 20억 내놔라고 경매 신청해버렸네요. 이것은 담보권 실행했죠. 이제 소위 이제 실질적 경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직 제가 지금 실질적 경매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마 실질적 경매는 모레 9월 10일 날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상태에서 가지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시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십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니까요,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죠? 뭐 있습니까? 2013년 11월 19일자 해가지고 무슨 종합건설로부터 인천 남구 조안동에 보미 리전빌 건설 공사대금 얼마입니까? 어이구 170억이네. 공사대금. 야, 이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건설회사에서 자기네들 건축 행위를 하는데 어쨌든 179억, 180억 정도를, 맞죠? 180, 맞네요. 180억에 대한 공사대금을 안 받고 그냥 자기네들 비용으로 그냥 집을 지었다?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일단 뭐 180억이래요. 왜요? 유치권 신고가 뭐 있으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법원에서 이제 단지 신고 들어왔다 이거죠. 일단 보니까, 범위건설에서 180억 해가지고, 공사대금이 있다라고 이제 유치권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유치권 신고한 상태에서 보니까 한 54% 선에서 이제 누가 낙찰 받았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호수를 또 기억해 보시죠. 보미 리전빌 806호입니다. 806호. 806호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게 또다시 경매에 나온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경매 정보지를 펼쳐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인천의 2018 타경입니다. 2018 타경에 50만 1671호.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호수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806호입니다. 806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이것도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자꾸 화면을 확대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 상으로 보실 땐 괜찮은데 이 스마트폰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해가지고 806호에 2018 타경에 50만 1671호 임의경매 사건 해가지고 또다시 경매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채권자가 땡땡이죠. 보미건설입니다. 보미건설. 보미건설에서 나름대로 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지요. 보미건설에서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해가지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말이죠. 이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이제 윤모씨라는 분이 또 이나저 5명 잘했잖아요, 그죠? 1억 9,28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낙찰 금액이 1억 3,188만 9천 원입니다. 근데 어쨌든 1억 9,2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1억
3,100만 원에 입찰해서 낙찰 받으신 분은 이게 혹시 또 우리가 이제 항상 플랜 B를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1억 3,188만 9천 원에 써서 낙찰 받고 세금까지 이것저것 다 해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게 유치권이 진짜 했네. 진짜물에 내서 유치권자가 아이고 다시 유치물이죠, 그죠? 이걸 본인들이 경매 신청해 버린다 뭐 이렇듯이 경매 신청했을 때 최소한도 자기가 투자한 원금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확보책이 뭐냐? 이게 이제 그 확보책을 그러니까 이거 1억 3,100만 원에 이 낙찰 받았던 분이 과연 그 자기 원금 채권 원금에 대한 어떤 확보책을 만들어 놨는지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면 압니다. 자, 내려가 봅니다. 보니까 참 보니까 건전한 거내가 조금 축소할게요. 네, 건전한 거니까 여기에 이제 2014년도 4월 29일째 이분이 경매로 낙찰 받았어요. 이걸 제가 다시 좀 축소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의경매로는 매각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1억 3,188만 9천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인 같은데요, 1억 6,800만 원에 대한 그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거는요, 우리가 자, 우리 보십시오.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었다. 요즘 같은 경우는 2021년 오늘이 9월 며칠입니까? 9월 8일이죠? 기준해가지고 아마 대출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단 보셔가지고,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다, 이거죠? 예. 근데 이랬을 경우에 봐가지고, 대출이 이루어졌느냐?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요거 봐라. 대출이 이루어졌고 나면, 그때는 그 금융기관 나름대로 우리가 메모를 딱 해놓으시자, 그죠?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얼구로 넘어갑니다. 얼구로. 넘어가 보면 말이지. 어디 나와 있느냐? 얼굴 나와 있지요. 동부화재네, 그죠? 이분이 이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아까 저 신모씨라는 분이 그 1억 3,189만 9천에 88만 9천 원입니다. 88만 9천 원에 낙찰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설정 최고액이 1억 6,800이잖아요.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네. 이거 하나 딱 메모해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네이버나 이런데 네이버 지식이나 이런 데 보면 말이죠.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은 대출이 되나요? 그런 참 깝깝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깝깝하게 질문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죠. 경매 법정 앞에 가시게 되면은 대출을 알선해주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명함을, 받아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전화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또 두 번째, 이렇듯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분명히 이 물건, 유치권 있는 물건을 이분이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대출이 일어났다. 1억 6,800이거든요. 만약 120%다 그러면 1억 6,800 나누기 1.2 하면 원금이, 1억 4천, 이건 아닌데. 1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곱하기 120% 하게 되면요. 정확하게 1억 6,800만 원 떨어져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근데, 잠깐만요. 1억 6,800만 원, 나누기 만약에 130% 한단 말이죠. 130% 하면, 이건 끝이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원금이 1억 2,923만 769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1억 4천만 원 대출 뽑았다면 이미 이분 완전히 원금 회수하고도, 빚지는 장사는 아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입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이 상태에서 보니까 또 보자 이거죠.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밑에 보니까 뭡니까 보호해가 이게 보미건설이에요. 보미건설. 이 보미건설에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내놔놓고 경매 신청했거든요. 그것도 임의경매는 보미건설에서 임의경매 신청한다면 임의경매는 뭐지? 담보권 실행이지. 담보권 실행 같은 게 뭐다? 저당권이나 건저당권이나 담보가 된 게 있어야 되지. 근데 이 물건에 보니까 보미건설로 된 건저당권이나 담보가 된 게 없어요. 유일하게 건저당권 뭐다? 이거 동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럼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뭐가지고?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다.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니까요. 형식적 경매가 진행됐을 경우는 담보권 실행의 예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대요.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의 예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그러니까 임의경매. 일단 그렇게 보시자 말이죠. 그죠?
자, 일단 여기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1억 3,188만 9천 원에 낙찰 받았고, 이 동부화재로부터 과연 얼마로 대출 뽑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0%를 뽑았다 했을 적에는 뭐 1억 한 4천 정도 대출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3,188만 9천 원에 낙찰 받아서 세금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게 되면 1억 4천만 원 조금 초과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 같은 경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냐? 그러니까 이 물건이 보니까 이게 얼마에 낙찰됐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만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1억 9,200만 원에, 자, 1억 9,280만 원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280만 원이 경매 비용으로 들어갔다 치고요. 그러면 1억 9천만 원이 순수한 배당 금액으로 보자입니다. 그죠? 자, 1억 9천만 원이 순수한 배당 금액으로 보자입니다. 그럼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1억 9천만 원이 순수한 배당 금액이다. 1억 9천만 원이. 그럼 여기에서 동부화재에서 뭐 1억 4천 대출 뽑았다면 1억 4천 나가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있잖아요. 5천만 원은 뭐다? 이거 보미건설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나름대로 추가적인, 보세요. 참 안타까워요. 2014년도에 저당권 설정되고 2014년도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그죠? 이 보미건설 이 사람들도 채권 관리자도 참 이 채권 관리를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법인채 같은 경우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고문 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도 있고요. 그러면 담당 입장에서 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채권 확보할 수 있느냐 라고 서로 상담을 하면서 빨리 말 그대로 퍼뜩퍼뜩 해가지고 채권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14년도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2018년도에 움직인다는 것은 이건 모르겠습니다. 담당 직원에도 직무 유기지 않느냐. 4년이라는 기간을 말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기회를 주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보미건설에서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가져간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2014년 9월 달에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저당권 설정하고, 그 다음날, 9월 18일이죠. 그죠? 9월 18일에 해가지고요. 제3자 일반 개인이든 법인이든 여기 또 저당권을 설정해버려, 저당권. 그죠? 저당권 설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저당권자가 뭐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뭐 하니까 한 4천 정도 이제 저당권 설정 채권액이다 그러면요. 그럼 배당이 어떻게 된다? 1억 9천만 원이 순수한 배당 금액이면요. 동부화재 해상보험에서 1억 4천만 원 배당 받아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저당권 우선 변제권입니다. 이 보미건설의 유치권자로서 제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상당히 기억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뭐 이미 한해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그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지?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순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대부분 판사님들 이야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반 채권자니까, 그냥 채권자 평등주의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일반 채권자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게 1순위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또 저당권 설정한 2순위 저당권자가 2순위가 돼버린다고. 그럼 그래. 내가 2순위 저당권자는 1억 4천 배당 받아왔으니까 나머지 한 5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죠? 여기다 그럼 나는 4천만 원 우선 변제니까 4천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 1천만 원 남잖아요. 1천만 원 찌꺼리기 네가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요.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어쨌든 자기는 봐가지고 1억 4천에 1억 8천이죠, 그죠? 전체 본인이 1억 한 3천, 한 1억 4천 정도 들어갔는데, 이 상태에서 나중에 아웃풋이 얼마입니까? 1억 8천이 된다 그러면은, 플러스 4천만 원이 된다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유치권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 잡자 이거지. 낙찰을 받기 전에 보니까, 저거 유치권 저거 냄새나고 가짜 같은데 말이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가짜네. 그럼 괜찮잖아요. 그죠? 낙찰자, 부담할 거 없잖아요. 근데, 저거 입찰하기 전에 조사해보니까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완전히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죠? 일단, 아니겠지 하고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이게 진짜네, 진짜. 그럼 어머야, 진짜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그냥 어머야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공경에 처하셨을 적에 그냥 어머야 두 손 두 발 놓으면 안 됩니다. 뭔가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유치권 이게 진짜네?
이야, 이거 어떡하지, 진짜네. 어떡하지, 뭘 어떻게, 친구야. 물론 뭐 친구야, 물론 네 저당권 안에 설정해버려. 왜?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한 것이 또 언제 말씀드립니다. 일반 채권자입니다. 일반 채권자, 그죠? 요거 다시 뭡니까.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보시라니까.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죠. 근데 여기 일반 채권자라는 것은 저당권 등 어떤 물권자하고는 완전히 색깔을 달리합니다. 저당권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자 공평주의니까 앞선 놈이나 뒤선 놈이 다 똑같아요. 각자 자기네들 채권 금액별 안분 비례 배당하고 땡땡땡 끝나버린단 말이죠. 안분 비례 배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자기 채권자가 말이지, 뭐 나는 1억을 받을 게 있어. 근데 안분 배당 결과 보니까 한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9,900만 원은 어떻게 9,900만 원 빠이빠이 끝나버리는데, 낙찰자와 아무런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네, 경매정보제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어떤, 나름대로 낙찰자, 이분이 어느 정도 어떤 안전장치를, 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충분히 어떤 행위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에서 경매 박사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서 이 유치권 사례를 설명하면서 지금 수없이 많은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박사 방송을 들었었던 분들 아마 좀 지겨우실 겁니다. 아우, 저 또 이야기하네, 그냥. 근데 또 들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양반도 몰라, 뭘 모르는 거야. 이게 또 보미건설도 몰라, 둘 다 모르나. 그러니까 보시오. 2014년도에서 요 땅 해가 2018년이니까 4년 동안 해가지고 말이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 이게 제대로 사건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죠? 진행이 안 된다 이거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요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사건 하나 더 있는데, 이건요, 한 2, 30초 후에 음악을 제가 틀어드릴게요. 2, 30초 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